자, 페이지 90쪽 보시고요. 자, 오늘 항상성과 몸의 조절 중에 15강 근수축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근육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거예요. 보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하면은 몸을 이제 움직일 때, 그죠?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몸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반응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근육이라고 하는 반응 기관으로 자극이 전달되면은 이때 이제 근육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골격근의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왼쪽에 보면은 근육의 종류들이 있어요. 맞나요? 그지? 우리 몸에는 근육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근육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근육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근육 구조를요, 나의 의지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때 수의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뇌.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뇌 구조도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뇌 구조 중에서 대뇌 같은 경우에는 고등 정신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극들을 판단하고 추리하고 연산하고 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뇌입니다. 근데 이 수의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의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의근에 해당하는 근육이 바로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우리 지금 몸 움직이는 거. 알겠니? 이건 나의 의지가 가능한 거거든. 저게 이제 수의근이에요. 근데 불수의근은 말 그대로 나의 의지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뇌 구조 중에서 대뇌가 아닌 예를 들어 간뇌나 이런 식의 또 다른 뇌 구조를 통해서 지배받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불수의근 같은 경우에는 내장근이나 또는 심장근 같은 것들이 바로 불수의근에 해당을 합니다. 자, 왼쪽 보면은 각각 골격근, 내장근, 그 다음에 심장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골격근을 보면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수축, 이완의 조절이 가능한 수의근이고요. 가로무늬근으로 골격에 붙어 골격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한 힘으로 빠르게 수축할 수 있으나 비교적 쉽게 피로해지는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골격근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장근을 보면은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불수의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구조 중에서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 이 간뇌가 지배하고 있는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이때 사람이 흥분 또는 안정을 취할 때 각각 그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해주거든요. 그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근육이 대표적으로 내장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죠. 내장기관들이에요. 자, 그래서 불수의근이고요. 또 민문이근으로 혈관이나 소화관 같은 내장기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가로무늬근이나 또는 민문이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불수의근입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스스로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이기도 하면서도 이 민무늬근의 특성을 모두 갖습니다.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는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심장박동과 같은 강한 수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심장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크게 이렇게 나눠 볼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골격근의 구조입니다. 골격근의 구조. 자, 교재 페이지 90쪽에 나와 있는 골격근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있는 설명들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긴 섬유다발로 구성되며 근육섬유는 다시 더 가는 근육 원섬유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원섬유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여러 개 반복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점 작은 범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골격근이야. 알겠니? 이 골격근을 구성하는 그 근육이 뭐라는 거야? 근육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갈게요. 긴 근육 섬유 다발. 그죠? 왜 이렇게 안 썼니? 근육 섬유 다발. 자, 그런데 이 근육 섬유 다발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면은 뭐로 나온다는 거야? 뭐로 나와요? 원섬유. 그렇죠. 원섬유 가닥이 나오죠. 그죠? 원섬유 근육. 그죠? 근육 원섬유. 그리고 이런 근육 원섬유는 다시 또 작은 마디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거기에 있는 그림을 좀 잠깐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근육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맞죠? 그랬더니 근육섬유 다발이 있고요. 그 근육섬유 중에서는 또 그 근육섬유들이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오른쪽의 그림으로 가면은 근육 원섬유가 또 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근육 원섬유에는 다시 지선, 그 다음에 H대, I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그랬을 때 지선? 그냥 Z선이라고 합시다. Z선과 Z선 사이를 우리가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가 M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이제 각각 H대와 I대 이렇게 각각 구별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선과 Z선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Z선과 Z선 사이. 알겠니? 그러면서 이것이 근수축의 기본 단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수축된다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완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대로 되돌아간다. 즉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길이에서 얘네들이 짧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갔다가 짧아졌다 원상태로 되돌아갔다가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 근육 원섬유 마디는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굵은 마이오신과 가는 액틴 필라멘트. 그지? 굵은 마이오신과 그죠? 얇은 액틴 필라멘트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설명 봅니다. Z선은 근육 원섬유, 즉 근절의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전체 이런 식의 근섬유 마디가 쭉 있으면은 근섬유예요. 그러니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Z선이죠. 이랬을 때 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근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절을 마디마디를 구별하는 경계선이고요. 계속 이어서 액틴 필라멘트만 배열되어 있는 곳이 I대, 다른 말로 명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마이오신만 배열되어 있는 부분을 A대, 암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갈게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면은 무슨 대? I대. 알겠니? 다른 말로 명대. 그리고 반대로 마이오신만 배열되어 있으면 무슨 대? A대. 그리고 다른 말로 암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름을 명대 또는 암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고요. 마이오신만 모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각각 암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대 가운데는 A대 가운데 마이오신만 배열되어 있는 중앙 부분을 H대라고 한다. 중간에 보면은 가운데 마이오신만 배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A대와 I대가 이 근절 사이에서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육 원섬유를 보고 있으면은 그 근육 원섬유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계속대로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육 원섬유를 가로무늬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밝고 어두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살펴보고 자,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교재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받은 프린트의 76쪽을 보면은 근육의 종류들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저 골격근, 그리고 내장근, 심장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추가 보충을 해봅시다. 골격근은 무슨 근? 가로무늬근이에요. 가로무늬근이면서 수위근이라고 했죠. 자, 이때 골격근을 구성하는 세포가 상대적으로 크고 길며 원통 모양으로 생겼고요. 전체 길이를 따라 병렬로 나란하게 잘 정렬되어 있어서 강한 힘으로 빠르게 수축할 수 있으나 비교적 피로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골격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내장근을 보도록 할게요. 혈관이나 소화관 같이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구역이고, 가로무늬가 없는 민무늬, 그리고 세포는 상대적으로 작고 양끝이 뾰족한 원통형입니다. 골격근에 비해서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하지만 쉽게 피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장근은 민무늬근이면서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자율신경계에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불가능한 불수의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장근 보시면은요, 심장에서만 발견되는 근육인데요. 일단 대부분은 가로무늬근입니다. 가로무늬근이라는 것은 앞서 골격근처럼 빠르게 강한 힘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 민무늬근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무늬근은 천천히 수축 이완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수축을 하면서도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근육이 바로 심장근입니다. 오케이? 만일 사람의 골격근이 심장근처럼 되어 있다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500m, 1000m 달리기 점점 하면 할수록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피로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정말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심장근으로 되어 있으면 장난 아니겠죠? 그지? 일반 평민들도. 그럼요. 일반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그 마라톤 선수들보다 더 좋은 실력, 좋은 성적들을 나타낼걸요? 그런데 일단 골격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골격근의 구조가 나와 있죠. 자,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 또는 다른 말로 이제 근세포는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골격근의 책에 보시면은요, 골격근은 근육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된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근육 섬유는 더욱더 가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원섬유가 마이오신 분자들이 가는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일부분씩 겹쳐져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자, 액틴 필라멘트는 얇습니다. 알겠니? 자,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마이오신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Z대가 되는 거죠. 되니? 자, 계속 봅니다. 이때 근육 원섬유의 구조는 밝고 어두운 띠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밝은 부분의 중앙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선을 Z대.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니? 이쪽으로도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제? 액틴 필라멘트. 아까 우리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 있으면 무슨 대? I대. 그러면서 무슨 대? 명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여기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 또 밝은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밝고 하는 그 사이가 결과적으로 Z선이고요. Z선으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각각의 단계들을 근육 원섬유 바디 근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죠? 자, 그림을 아예 다 그려 놓읍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오신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Z선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단위, 저기가 Z되고 여기가 Z선이고 여기도 Z선이겠죠. 맞습니까? 요 사이가 뭐다? 근절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수축의 기본 단위가 되며,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수축의 기본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이오신으로 된 굵은 필라멘트와 액틴으로 된 가는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서 배열되는 구조이다. 됐죠? 그러면서 밑에 I대 봅니다. I대는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요 부분이 Z대죠? 요 부분이 Z대. 그랬을 때 Z대를 기준으로 양옆이 밝게 보이는 부분, 바로 I대입니다. 이해가 되니? 액틴 필라멘트. 뭐만 모여있다?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밝게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명대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됐지? 자, 그 다음에 A대 보세요. A대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으로 암대라고 한다.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A대를 마이오신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A대는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가 A대. 알았어? 지금 현재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있는 것보다는 사실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만 모여있다기보다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무슨 대다? A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3번에 H대는 A대 중에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지 않고 마이오신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대 중에서는 조금 더 밝은 부분이다. 바로 요 부분이, 요 사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H대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만 있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야. 마이오신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교재에서 지금 현재 아까 그 설명 중에 마이오신이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A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마이오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있어야 돼? 액틴 필라멘트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사실은 액틴 필라멘트보다는 마이오신이 좀 더 색깔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어두운데 이때 그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이 겹쳐 있으니까 A대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I대가 명대, 그리고 A대가 암대잖아요. 근데 중간에 H대는 상대적으로 마이오신만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A대보다는 조금 더 밝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밝아, 어두워, 약간 밝아, 어두워, 밝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늬가 까만색 무늬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무늬를 우리가 가로무늬 하면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근육을 가로무늬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게 다 골격근이에요. 이게 골격근이야. 우리 지금 골격근 보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Z대는 명대 중앙 부분에 나타나는 수직으로 나타나는 진한 선, 그러면서 마디와 마디를 구별하는 경계선이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M선 보시기 바랍니다. H대의 중앙 부분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진한 선으로 마이오신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M선이에요. 됐습니까? M선을 기준으로 마이오신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섬유의 구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재로 좀 넘어와서요, 근육 수축의 원리를 좀 볼 겁니다. 근육 수축의 원리를 볼 건데, 이 근육 수축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골격근이 수축되었다, 이완되었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뼈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팔을 쫙 펴고 있을 때, 이때는 근육들이 최대한 이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을 접어보겠다? 명령 내리죠? 골격근은 대뇌 지배를 받지? 그래서 수위근이지? 그래서 팔이 이렇게 접혀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길이에요.
그 상태에서 수축을 시킨다. 근육이 짧아지는 거거든. 근육이 짧아지면서 뼈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쓱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완되어 있을 때는 힘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수축될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되겠지. 근데 사람의 몸은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골격근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수축이 되면은 다른 한쪽은 이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뼈가 요렇게 있을 때, 알았니? 그러면은 여기를 잡아당겨주는 근육이 있는 거고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팔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겠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축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얘네들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이완되는 거지? 그러면서 팔을 딱 접는 겁니다. 근데 다시 원상태대로 되돌리려면 얘는 이완될 거고 얘는 수축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팔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로, 자, 선생님 자꾸 선생님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봅시다. 여기. 알았어? 우리가 보통 알통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팔을 접기 위해서 이 부분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 몸이 교보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 좋지도 않은 몸인데. 부끄럽구만.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팔을 딱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팔을 수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접을 겁니다. 그럼 수축을 딱 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지금 이두박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의 뼈와 여기 부분의 뼈는 앞, 뒤로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팔을 딱 접을 때는 이쪽 위가 뭐라고? 이두박근. 이두박근은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운동 안 하는 사람도 튀어나오게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으면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수축이 되니까. 그런데 이쪽 반대쪽은 펴져 있을 때는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겠지만 쭉 잡아당기니까 이게 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완이 돼야 되는 거야. 이때 이 부분이 이두박근이고 여기 부분이 삼두박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박근이 수축할 때는 삼두박근이 이완이 됩니다. 근데 다시 필 때는 바깥쪽에 삼두박근이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잡아당겨주면은 이두박근은 펼쳐지는 거지. 이완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러면서 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운동이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교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활주, 필라멘트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소묘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 앞서 이 근절 사이에서는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있었었죠? 맞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평상시에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있을 때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림을 한번 좀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가른 선으로 표현하는 게 뭐? 응? 액틴 필라멘트. 알았니? 자, 그리고 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보면서 갑시다. 이해 잘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이죠? 네. 자, 여기가 Z선, 여기가 M선, 여기가
Z선. 여기까지가 근절이죠. 네. 여기까지가 됩니까? 근절이에요. 그랬을 때 밝은 부분 I대는요. 액틴 필라멘트만 모이는 부분. 여기가 I대지?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I대죠. 자, A대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오시냐.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 여기가 A대죠. 그리고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H대가 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에서 근육이 수축이 될 거예요. 근데 수축이 될 때는 지금 현재 요 M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이 마이오신은 똑같습니다. 마이오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런데 이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게 뭐? Z선. 이거는 계속해서 M선. 여기까지가 Z선이죠. 됐습니까? 자, I대는요? 그대로 여기가 I대야. I대. 요 뒤로도 I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대는요? A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대가 되겠죠. 자, 지금 칠판에다 지금 아주 복잡하게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처음에 이완되어 있을 때는 지금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으로부터 이만큼 빠져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해돼? 그런데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수축되었을 당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잖아. 맞지? 이렇게 마이오신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액틴 필라멘트가 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지금 현재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Z선과 Z선 사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디, 근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근절이 이만했는데 나중에는 근절이 어떻게 변하죠? 요만하게 변해버린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은 마디가 지금 현재 수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활주설입니다. 자, 설명 보도록 할게요. 자,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한다.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자, 그러면서 근수축 과정은요, 일단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 섬유막의 탈분극 현상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는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흥분의 전달 과정이죠. 이때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될 때 그 사이의 좁은 틈, 시냅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흥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분비가 막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부분을 탈분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뉴런 사이에서는 흥분의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근육으로도 그렇게 흥분이 전도됩니다. 전달돼서 근육 섬유막의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근육 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서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여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오신은 그대로인데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를 쭉 잡아당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쭉 잡아당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근육의 수축과 이완 상태를 보시면은요, 근육이 수축될 때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I대, H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I대가 무슨 대? 명대. 그죠? A대는 암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위와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I대가 이만큼이나 돼야 되겠지. 근데 나중에 수축을 하고 나면은 I대가 요만하게 바뀝니다. 그죠? 이쪽도 수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I대가 처음에 요만했다가 나중에 얼마로 바뀌어? 요만하게 바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I대 바뀌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H대 처음에 요만했었지. 근데 나중에 H대가 얼마로 바뀌어? 요만하게 바뀌어버리잖아. H대 길이 어떻게 돼? 짧아져.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당연히 Z선과 Z선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도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지금 현재 수축 과정에서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I대, H대 그리고 마디의 길이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얘 자체가 변하지가 않잖아요. A대는 얘 자체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가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A대의 길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명 있는 것처럼 I대, H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짧아지지만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근육이 이완하면은 다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림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근육이 이완돼 있을 때는 마이오신이 이렇게 그리죠. 이게 빠르겠다. 그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갈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선? Z선.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무슨 대? I대.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무슨 선? 여기가 M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가는 게 뭐? A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가는 게 H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이완되어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그림 봤으니까 이제 절반씩만 그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또다시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고요. 대충 길이 비슷한가요? 자, 그리고 수축됐을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맞지? 자, 여기가 Z선. 그 다음에 여기가 I대. 그 다음에 요 길이 자체는 계속해서 A대. 그죠? 여기가 H대. 됐습니까? 네.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절반씩만 그린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완되고 수축될 때 모습입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처음에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액틴 필라멘트가 결과적으로 마이오신이 잡아당겨서 쭉 들어가는 거지?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뭐라 표현한다? 활주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활주설. 됐습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디 사이로? 마이오신 사이로. 알겠죠? 그러면서 변하는 거 있습니다.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뭐가 있어? I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H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마디 있지. 맞지?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A대. 그렇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인 A대. 변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근수축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시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은 페이지 78쪽에 근수축 원리가 나와 있네요. 활주 필라멘트 모델, 다른 말로 활주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동안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며 수축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모델이고요. 이때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이것 자체의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대신에 두 필라멘트가 마주보는 방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이 늘어나면서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맞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근수축 과정입니다. 운동 뉴런에서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거. 그죠? 이때 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막 분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근육 섬유막에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흥분이 전달된 거잖아. 그제? 흥분이 전달되고 나면은 이때 탈분극이 유도돼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칼슘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근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들이 세포질로 방출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칼슘 이온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칼슘 이온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면은 마이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이 액틴과 결합해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앙, 즉 M선을 따라서 잡아 당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니?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ATP죠. 맞습니까? ATP를 이용을 해서 근육이 짧아질 겁니다. 이랬을 때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I대 변화고요, H대 변화고요, 마디 변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무슨 대? A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의 근육에 이완되는 과정에서는요, 활동 전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세포질 내에 칼슘 이온이 다시 거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바깥쪽 세포질로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그 세포질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랑 액틴이랑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마이오신이 잡아당길 수 있는 부위를 만들어줘 버립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칼슘을 거꾸로 갖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부위가 점점 어떻게 되지?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근육에 이완이 일어난다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밑에 개념심화 내용이 있거든요. 개념심화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생명과학 1을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근수축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학생들이라면은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근수축 운동을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서로 상호작용 이런 과정까지도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근육섬유가 탈분극되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과 결합을 할 거예요. 왜? 칼슘 이온이 액틴과 결합을 하면서 결합 부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마이오신의 머리가 근수축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반응의 중심이 된다라고 돼 있죠. 마이오신에 무언가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 마이오신의 머리가 ATP와 결합한 후 ATP가 가수분해되면은 마이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하여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마이오신의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머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극이 전달되고 이러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칼슘이온 막 나가지? 그런 과정에서 이 녀석이 ATP, 에너지랑 결합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얘가 드디어 요 액틴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결합하는 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액틴 필라멘트랑.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머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얘를 딱 잡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끌어당깁니다. 오케이? 끌어당긴다? 머리를 확 젖히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얘네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끌어당기게 되고 마이오신의 머리가 다시 새로운 ATP와 결합하면은 액틴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ATP랑 결합을 하기만 하면은요. ATP랑 결합을 하기만 하면은 얘가 ATP랑 결합을 하면은 요 마이오신의 머리가요. 알겠니? 그러면 이 ATP랑 결합을 한 다음에 결합을 하고 나면은 액틴이랑 안 잡아당겨요. 액틴 필라멘트랑 결합이 안 되거든. 근데 ATP가 뭐 가수분해랄지 이런 반응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ATP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그때 띡 하고 달라붙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서 확 자기 머리대로 끌어당겨버리는 거지. 자기 모습대로. 근데 이랬다가 이 녀석이 또 다른 ATP랑 또 결합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액틴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쑥 돌아가 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랬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는 게 한 번에 팍 잡아당기기보다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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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러고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액틴 필라멘트를 잡고 쭉 잡아당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머리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있다가 붙지, 돌아오지, ATP랑 결합하면 또 탁 나버리겠죠. 근데 액틴 필라멘트가 그때 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머리가 탁 잡고 잡아당기고 딱 놔주면은 또 나가려고 하는 걸 탁 잡고 딱 잡아당기고. 알겠어? 이러면서 쭉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이런 과정처럼 꼭 밧줄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띡띡띡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례자로 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제 활주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 단권화를 좀 볼까요? 결과적으로 좀 전에 이런 식의 활주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죠? ATP는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들의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분해 산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아미노산이나 또는 지방산 또는 모노글리세이드 같은 이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하면은요, 일단 포도당을 써요. 그런 다음에 남으면은 몸에서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써야지 이러면서.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쓸 거야. 그럼 다시 글리코젠을 뭐로 바꿀까요?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알겠니?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은 간에서 주로 일어나요. 알았어? 간에서. 근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최종 연소 생성물로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완전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때 중간 생성물인 젖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때 완전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나 물이 만들어지든 젖산이 만들어지든 둘 다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 요 에너지가 바로 ATP의 형태예요. 알았어? 근데 이 ATP는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장 은행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로 바꿔야 돼? ADP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ADP로 바꾸게 되면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것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근육 수축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들은 다시 ATP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근수축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근수축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프린트해 보시면은요. 프린트해 보시면 페이지 80쪽에 근수축 시 에너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물질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ATP 공급 경로를 보시면은요. 일단 ATP가 있어야지만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몸에 저장되어 있는 AT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설명을 보면은 근육에 각각 ATP가 조금씩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3초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장량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자, 계속 이어서 크레아틴 인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ATP가 고갈되면 그건 일단 썼어요. 그리고 나면은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또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에너지 인산을 ADP, 주변에 있는 ADP에 다시 공급을 해서 또다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알았니? 이와 같이 크레아틴 인산이 ADP에 인산을 직접 제공하여 ATP를 빠르게 생산을 하지만 역시 지속시간은 1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에너지 공급 경로로 일단 저장되어 있는 ATP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ATP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해서 또다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봤어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 포도당의 분해 보세요. 그 혈액으로부터 흡수한 포도당 또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 분리되어 생성되는 포도당은 ATP 합성에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 이때 포도당은 산소 공급이 충분할 때는 산소 호흡에 의해서 ATP를 생성할 것이고,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면은 무산소 호흡에 의해서 또다시 ATP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때 산소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많은 양의 ATP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젖산 같은 중간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ATP가 결과적으로 근수축 운동으로 또 사용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세요. 저장되는 ATP 사용하는 거, 크레아틴 인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 이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강 근수축 운동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에 해당하는 16강 신경계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 92쪽 보시고요. 자, 16강 신경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신경계 부분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신경계를 일단 좀 구별을 해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어떤 게 있는 건지만 좀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사실 신경계는요, 앞선 뉴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신경계거든요. 자, 근데 이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각각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신경계 중에 중추신경계는 정말 이제 사람의 몸에서 정말 중요한 신경계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는 신경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우리가 각각 중추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각각 구별이 됩니다. 아마 이 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을 중학교 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좀 다뤄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 신경계들을 구별하고 이런 신경계들이 어떻게 각각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뇌를 보도록 합시다. 뇌. 뇌는 5가지로 또 구별이 되죠. 대뇌, 소뇌, 간뇌,
중간내, 연수. 이렇게 해서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서 각각 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죠. 그지? 이것을 우리가 일단 대뇌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요. 그지? 대뇌의 끝에 부분에 여기에 뭐가 달려있니? 소뇌가 달려있지? 소뇌. 보이십니까? 그림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뇌 안쪽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있어? 간뇌가 있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 중간뇌. 중뇌 또는 중간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뭐다? 연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뇌 5가지들의 각각의 역할들부터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대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뇌는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 양쪽으로 2개의 커다란 대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뇌, 우뇌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주름이 없으면은요, 대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뇌의 주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의 역할들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대뇌가 하는 역할들은 딱 줄여서 고등 정신작용이에요. 고등 정신작용. 그런 고등 정신작용을 우리가 지금 설명으로는 감각, 그 다음에 수위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니? 뭐 감각, 수위운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정신작용을 한다는 것은 연산, 추리, 판단, 기억, 명령을 내리는 구조가 바로 대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줄여서 고등 정신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뇌를 또 다시 2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겉질과 속질이 나와 있는데, 겉질 부분은 다시 3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3부분으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대뇌가 고등정신작용을 해요. 그때 감각령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서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감각령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령은 감각령과 운동령을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이면서 여기에서 각각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령은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기관들, 부분들. 알겠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속질은 겉질의 안쪽 부분이거든요. 속질. 설명 보시면 겉질과 다른 중추 사이에 흥분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다른 부분으로 전달할 때는 속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대뇌부터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뇌를 보도록 합시다. 소뇌. 설명을 읽어보면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 조절 그리고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위운동 조절. 수위운동 조절과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이때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는 것은 앞서 이제 대뇌도 수위 운동을 조절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뇌도 이제 수위 운동을 조절하죠. 우리 아까 뭐 이제 근육에서도 수위근과 불수위근이 있었잖아요. 수위근은 나의 의지가 가능한 부분들. 맞지?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대뇌와 소뇌를 이용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서 지금 소뇌는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귀 속에 있는 반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이에요. 우리 귀 속에 있는 반골이관과 전정기관이 각각 몸의 회전 또는 중력을 담당하면서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자극들을 소뇌로 전달해 주게 되면은 이때 소뇌로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구나, 회전하고 있구나,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뇌 보세요. 중뇌 또는 중간뇌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간뇌. 알겠죠? 이 중간뇌는 설명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구 운동 그리고 홍채 운동을 조절해요. 눈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간뇌가 나와 있는데, 간뇌는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뇌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예요. 그러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앞서 우리가 신경계를 나눠보다 보면은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각각 구별을 했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는 신경계가 말초신경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말초신경계 중에 뭐가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있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바로 이 간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간뇌가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예요. 참고로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간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경계예요. 특히나 내장기관들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뇌가 알아서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혈압, 체온, 혈당량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간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연수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몸을 이렇게 이제 그려봤을 때, 알겠니? 아까 이제 대뇌랑 소뇌가 요렇게, 대뇌가 이렇게 좌우의 양쪽 방구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심장 이야기할 때 오른쪽 왼쪽 구별할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뇌가 우뇌, 이쪽이 좌뇌입니다. 그런데 각각 우뇌는 사람 몸에 왼쪽을 담당하죠. 반대로 좌뇌는 사람 몸에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이 장소가 바로 연수예요. 알았니? 그러면서 이 연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볼 건데, 조건 반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에 의해서 가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레몬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레몬을 먹어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조건 반사입니다. 근데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반사 능력이거든요. 특히나 대부분 다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꼭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호흡, 재채기, 딸꾹질 또는 심장박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잖아요.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런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표 아래를 보면은 척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척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추신경계거든요. 맞죠? 척수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흥분 전달 통로. 그러니까 척수는 우리가 등뼈라고 부르는 척추 있죠. 그 척추 사이에 척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왜 생선 같은 거 구워서 먹다 보면 이렇게 뼈가 있을 때 뼈를 이렇게 톡 부러뜨리면은 뼈 안쪽에 하얀색 선 같은 거 나오지.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척수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몸에도 그런 척수가 있거든요. 흥분 전달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척수는 흥분의 전달 통로이기도 하지만 앞서 연수처럼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는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연수가 담당하던 무조건 반사랑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는 재채기, 딸꾹질, 뭐 구토, 뭐 이런 식의 그런 현상들을 보통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는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거 손에 딱 댈 때 탁 손 띄는 현상 있죠. 아니면은 무릎을 탁 쳤을 때 무릎이 살짝 움직이는 거, 무릎 반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화장실 가서 하는 배변이나 배뇨 현상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척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무조건 반사거든요.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와 척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나 척수 같은 경우에는 몸의 동작이 약간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반사라고 생각해도 조금 뭐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손 탁 띄거나 무릎 딱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작이 좀 크게 나타나잖아요, 몸의 동작들이. 그랬을 때가 보통 이제 척수가 담당하는 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각각의 이제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뇌 구조 5개 중에서 중간뇌부터 간뇌 연수 있죠. 이 세 부분을 묶어서 뇌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뇌 구조 5개 중에 각각 다른 부분들은 멀쩡한데 하나씩의 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대뇌 같은 경우가 손상을 입었다? 고등정신작용을 못하죠. 그런 경우가 식물인간입니다. 그리고 소뇌가 문제가 생겼다? 사람 몸의 균형을 유지를 못해요. 픽픽 쓰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뇌가 손상을 입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장비 등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물인간은 언젠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뇌가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어도 무언가 이유로 대뇌가 다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사망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료계에서 과연 이것을 사망한 단계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식물인간도 사망한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장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뇌, 간뇌, 연수를 뜻하는 이 뇌간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을 입으면은 바로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현장에 구급 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 뭐 구급차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사람들을 다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위독한 사람, 특히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멀쩡하게 있는 사람 구급차 태워서 갈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쓰러져 있고 의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이제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과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독한 사람부터 빨리빨리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에서 어떤 부상자들이 출혈이 많거나 막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이미 사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고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을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맥을 짚어본다거나 그러는 경우 있죠. 여기를 짚어본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짚어본다거나 또는 발등 같은 거, 발목을 짚어봐도 맥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구별한다?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면은 맥이 뛰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출혈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맥박도 거의 안 뛰고요, 호흡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 밑에 이렇게 손 가져다 대봤자 이 사람이 숨 쉬는 걸 거의 못 느껴요. 그러면 맥박도 안 잡히고 호흡도 거의 안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죽었다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가버린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같은 그런 데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쓰러져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 바로 사람 얼굴 딱 보고 눈 딱 벌린 다음에 라이트로 깜빡깜빡거리죠. 그죠? 그랬을 때 라이트로 깜빡깜빡거렸을 때 이 사람의 맥이 거의 안 잡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흡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라이트로 동공에다가 빛을 바짝바짝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때 동공의 수축이 딱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현재 아직까지는 뇌간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 멀쩡한데 눈 딱 비춰가지고 눈 딱 벌려가지고 라이터 딱딱딱 비쳤는데 눈에 동공의 움직임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각각 구급대원들이 빨리빨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중추신경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요. 기타 다른 신경계들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6강 신경계 부분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